안녕하세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죠. 저는 그 누구보다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을 당했던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이 세상에는 드라마나 영화보다 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이런 사연을 통해 여러모로 알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도 여느 누구 못지않게 드라마 같은 삶을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써봅니다. 제 말을 듣고 어떤 분들은 나이도 어린데 인생 다 산 것처럼 말한다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어떤 분들은 무슨 일이 있었기에 드라마 같다는 말까지 하는 것일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우선 저는 그리 좋은 형편이 되지 못하는 집안에서 일남 이녀 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20살 친구들이 대부분 대학에 진학할 때 저는 대학 등록금은 고사하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 빠듯했던 집안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좋은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마쳤음에도 대학교를 포기하고 취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은 중소기업의 사무보조 업무로 첫 일을 시작했는데요. 그때 사회의 쓴맛을 일찍이 알게 되었죠. 말이 좋아 사무보조 업무지 결국 잔심부름꾼이 따로 없었답니다. 복사나 스캔 업무, 청소나 설거지, 학원보, 그리고 대리님이나 과장님들의 커피 심부름이나 기타 다른 심부름들이 전부였어요. 할 일이 다 끝났어도 위에 상사분들이 가기 전까지 먼저 퇴근해서는 안 되었고, 그렇게 일해가며 벌어간 돈은 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그 당시에 최저시급보다도 못했어요. 그 당시에 최저시급이면 요즘에 비해 반의 반도 안 되는 시급인데 그만한 최저시급도 못한 거였으니 말 다 한 거나 다름없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장님 집으로 가서 강아지 산책 좀 시켜주라는 어이없는 심부름을 받은 저는 내키진 않았지만 하는 수 없이 사장님의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의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죠. 남편은 그 당시 대학생이었는데요. 전날 과음을 했는지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강아지 목줄을 채우고 있는 저를 물을 벌컥벌컥 마셔대며 쳐다보더라고요. 그쪽은 누구신데 우리 집에서 또리를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물을 다 마셨는지 제가 누군지 묻는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였고, 산책을 가는 저를 따라 나오던 남편은 저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어요. 몇 살이에요? 20살이. 나는 22살인데. 내가 2살이나 오빤데 말 놓아도 되지. 그러세요. 이름이 뭐야? 최은주요. 아, 나는 손성민이라고 해. 반갑다. 반갑다며 악수를 청하는 남편의 모습이 그 당시엔 참 신기했어요. 저와는 너무나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낯가림이 심한 데다 사장님 아들과 괜한 관계로 엮이고 싶지 않아 일부러 딱딱하게 벽을 쳐가며 말하는 저에게 아무렇지 않게 다가오는 남편이 그저 신기하고 한편으로는 조금 불편하기도 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악수를 받아주었고 제게 손을 꽉 잡아 보이던 남편은 하던 질문들을 마저 이어갔죠. 어디에 사는지 물어보던 남편은 제 대답에 집이 그리 멀지 않다며 밝게 웃어 보이더니 뜬금없이 남자친구가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없다는 제 대답에 갑자기 핸드폰을 달라던 남편은 자신의 번호로 전화를 걸다가 끊더니 연락할게. 우리 아버지한테는 또리 산책 잘 시켜줬다고 말할 테니까 이제 들어가 봐 하며 강아지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는 남편이었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정말로 남편에게 연락이 왔고 처음엔 당연히 거절을 했었죠. 그럼에도 몇 번이고 연락이 왔고 결국 저는 이후에도 남편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 진심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연락과 만남을 이어오다 남편의 고백으로 20살에서 21살로 넘어가던 겨울에 남편과 정식으로 교제를 하였답니다. 물론 사장님 몰래 말이죠. 남편과의 연애는 신기함 그 자체였어요. 워낙 집안이 태생부터 저와는 정반대인 사람이었기에 남편이 선사해주는 데이트들은 제가 겪지 못했던 일들이 많았답니다. 값비싼 레스토랑에서 처음 먹어보는 음식들을 접한 것은 물론이고 요트나 5성급 호텔에서 잠을 자보고 남편의 지원으로 함께 해외여행도 다녀왔었죠. 그리고 2년의 연애가 끝나갈 쯤 남편은 군 입대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머리를 바짝 밀고 훈련소에 들어가는 것까지 함께 동행했었어요. 사장님과 사모님이 함께 오겠다고 하는 것을 남편은 친구들과 함께 갈 거라며 겨우 말렸었다며 하마터면 저와 연애하는 것을 사장님께 들킬 뻔했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시더라고요. 고무신 거꾸로 신지 말고 얌전히 기다리고 있으란 남편에게 걱정 말고 다녀오라며 안심시켜 주었고 제가 말한 그대로 전 이후로도 남편에게 편지는 물론이고 종종 틈만 나면 한껏 도시락을 싸서 면회도 갔었답니다. 그렇게 남편이 제대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보니 시간이 훌쩍 가더라고요. 어느덧 남편은 제대 후에 학교까지 복학하였고 저와 남편도 만난 지 4년이 지나고 있었죠.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교제를 이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애 5년 차쯤이었을 것 같아요. 어느덧 저도 남편네 회사에서 일을 한 지 6년 차가 되었고 그 사이 전 지긋지긋하던 사무보조 업무에서 일반 사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법 일다운 일들도 맡아가며 지내고 있었죠. 심지어 주임이라는 직책까지 달게 되었고요. 제가 남편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던 사장님은 군말 없이 장기간 일을 해준 저를 나름 예뻐라 해주셨어요. 그렇게 사장님 몰래 비밀 연애를 이어가는데 그만 저와 남편이 만나고 있단 사실을 사장님께 들키고 말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제가 일을 마칠 때쯤이면 회사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저를 기다렸고 그날도 퇴근과 동시에 남편이 기다리고 있을 카페로 찾아갔었죠. 그리고 여느 날과 같이 커피를 한 잔씩 들고 남편의 차가 있는 카페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갔어요. 왼손엔 커피를 오른손엔 항상 그랬듯이 남편의 손을 잡고 지하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맞은편에 익숙한 실루엣이 보이더라고요. 최은주 주임, 사장님, 은주 주임이 왜 우리 성민이랑 있는 거지? 그것도 손을 잡고 말이야. 네, 그것은 바로 사장님이었습니다. 사장님을 보자마자 놀란 건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도 처음엔 사장님을 보고 당황해하며 이마를 짚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잡고 있는 손을 빼려고 하니 갑자기 손을 더욱 꽉 잡아 보이던 남편이 저와 잡은 손을 당당하게 사장님께 내보이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 은주와 사귀고 있습니다. 저희 만난 지 벌써 5년째예요. 그 말에 사장님의 표정은 가관도 아니었답니다. 그리고 이어 제가 보는 앞에서 남편의 뺨을 세차게 때리시더니 남편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사장님의 손에 붙들린 채 그곳을 빠져나왔고 저와 남편의 관계를 다 들켜버린 뒤로 저는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었어요. 감히 뻔뻔하게 우리 아들놈이랑 5년씩이나 놀아나면서 나를 속여와 당장 이 회사에서 나가게. 이건 전적으로 최은주 씨 당신의 불순한 태도로 인해 벌어진 일이니까 회사에 뭐라고 바라는 게 있다면 꿈 깨고 앞으로 우리 성민이 볼 생각은 하지도 말게. 당장 유학이라도 보내버릴 테니까. 드라마에서나 존재할 줄 알았던 일들이 펼쳐지니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그때 제 나이는 고작 23세에 불과했습니다. 한순간에 잘려버린 탓에
닥치는 대로 이곳저곳 이력서를 넣었었고 그새 소문이라도 난 것인지 어째 넣는 곳마다 다 서류에서부터 탈락을 하였죠. 고졸인 것도 한몫할 테지만 말이에요. 전 어쩔 수 없이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함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남편은 제가 회사에서 잘린 지 얼마 안 돼요. 강제로 유학을 보내려는 사장님을 피해 집을 나왔다고 합니다. 차도 뺏기고 카드도 정지된 상태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저희 집엔 들어올 수가 없었기에 며칠 숙박시설에서 머물렀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며칠 뒤에 자신이 갖고 있던 값비싼 시계나 갖가지 물품들을 팔아 방 하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게 함께 살자며 동거를 요청한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인 저 또한 보증금과 월세를 보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동거를 시작하게 된 저와 남편은 몇 번 위기를 맞이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경제관념이 거의 잡혀있지 않았던 남편은 너무 쉽게 돈을 썼고 아끼고 저축이라는 것을 일체하지 않았어요. 그에 비해 저는 음식조차 남기면 버리기 아까워 냉장고에 두었다 먹는 것이 일상이었고 배탈만 나지 않는다면 문제없다고 생각했었죠. 5년간 크게 싸운 적이 없었는데 동거를 시작한 뒤로 꽤 많이 싸우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남편은 항상 제게 진심으로 대해주었고 싸워도 금세 화해할 수 있었죠. 남편도 평소의 일이라는 것을 해보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집을 나와 처음 사회생활을 겪으면서 꽤나 힘들어하였습니다. 쉽게 포기할 줄 알았던 남편은 그렇게 1년이 넘게 저와 함께 집을 나와 살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사장님이 찾아왔고 저와 남편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는 대차게 한숨을 쉬시며 교제를 허락할 테니 남편 보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하더라고요. 처음엔 남편도 사장님의 말들이 당황스러웠는지 생각에 잠겨 있는 듯 했어요. 사실 남편은 그 당시 사장님이었던 자신의 아버지를 싫어했었거든요. 남편이 어릴 적부터 시아버지는 외도를 밥 먹듯이 하였고 항상 여자가 끊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엄마가 아파 수술을 받는 날에도 다른 여자와 시시덕거리고 있었다며 자신의 아버지를 싫어하며 자신만큼은 그리 살지 않겠다고 다짐해 보였던 남편이었어요. 그러다 저의 시어머니이자 남편의 어머니는 남편이 10대일 때 돌아가시고 말았고 엄마의 빈자리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는 새어머니라며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왔었다고 합니다. 이후로는 새엄마와 함께 살고 있었고요. 그래서 남편은 집을 나와 저와 함께 살 때 그렇게 말했었어요. 안 그래도 그 집에 있기 싫었었는데 집을 나오게 되니까 너무 좋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의 속사정을 말해주곤 제 손을 잡으며 말했었죠. 나는 절대 우리 아빠처럼 바람 피우며 은주 너를 속썩이지 않을 거야. 나한테는 은주 너뿐이야. 그렇게 말하던 남편이었기에 저는 더욱 남편을 믿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날 사장님의 갑작스런 제안에 잠시 생각에 잠겨 고민하는 듯 하다가 사장님께 알겠다고 하며 긍정적인 대답을 보였죠. 이어 저보고는 월세를 본인이 계속 내줄 테니 여기서 그냥 계속 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장님께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본인이 대학교를 모두 졸업하면 저와 결혼하게 해달라며 부탁했고 그러지 않으면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며 초강수를 두었죠. 사장님도 잠시 고민하다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알겠다 말하곤 남편을 데리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간 남편은 잠시 일을 하느라 휴학했던 학교를 마저 복학했고 늦깎이 복학생으로 마지막 학기를 다녔답니다. 그리고 주말이면 이제 혼자 살게 된 그 집으로 찾아와 전처럼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집 데이트를 즐겼어요.
저는 여전히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는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살고 있었지만 말이에요. 그렇게 무려 7년의 연애 끝에 남편은 약속대로 대학을 모두 졸업하고 저에게 프러포즈를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기다려왔다. 남편의 프러포즈였기에 고민할 것도 없이 승낙했고 그렇게 저와 남편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정집엔 빚뿐이던 터라 집이며 혼수며 손을 벌릴 수가 없었어요. 거의 일부가 시댁에서 지원을 해주셨죠. 지금껏 쉬지 않고 일을 했다고 하여도 모아둔 돈이 얼마 되지 않았기에 그 돈으로 식장이며 드레스 등 결혼식을 치르기에는 빠듯했었거든요. 그러한 저희 집안 사정을 모두 알게 된 시부는 더욱 저를 탐탁지 않아 했지만 완강하게 밀어붙이는 남편 덕분에 겨우 결혼에 골인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 임신 소식에 사장님이던 시아버님도 좋다며 덩실덩실 춤을 추셨고 남편도 제게 고맙다며 기쁨을 숨기지 않았죠. 허니문 베이비였던 제 딸은 태명부터 허니였고 제 뱃속에서부터 큰 사랑을 받으며 자랐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예뻤던 것은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 큰 입덧도 없었고 진통도 오래 지나지 않아 딸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은 언제 또 철학원까지 가서 딸아이의 이름을 받아왔고 민지라는 예쁜 이름으로 출생신고까지 일사천리에 마쳤습니다. 제 딸은 그렇게 모두의 축복을 한 몸에 받았었죠. 그런데 뱃속에 있을 땐 속 한번 썩이질 않던 아이가 낳고 나니 그리도 속을 썩이는 겁니다. 하루에 몇 번이고 울어대는 딸아이 덕분에 잠자는 시간은 고사하고 밥 먹을 시간조차 촉박했습니다. 아, 민지 울잖아. 아, 나 내일 아침부터 회의 있다고 말했지. 밖에 나가서 재우던가. 아,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고. 남편은 짜증스러운 말투로 저와 딸아이를 방에서 내쫓았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제가 한때 일했던 시아버지의 회사로 들어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들어간 이후로도 남편은 제게 한결같았어요. 그렇게 결혼 후에도 항상 다정하고 자상하던 남편은 민지가 태어난 뒤로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육아는 고사하고 항상 뭐가 그렇게 바쁜지 아침부터 밤까지 집에 들어오질 않았고 심지어는 주말마저 출근을 하였죠. 그때만 해도 참으로 순진했던 저는 남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옷에서 웬 낯선 여자 향수 냄새가 나도 거래처 접대하러 간 술집에서 냄새가 조금 배어온 거라며 핑계를 대는 남편의 말에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었죠. 그렇게 독박 육아를 도맡아 하며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아무리 가정주부라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차라리 나가서 돈을 버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내 천사 같은 딸아이는 너무나도 예뻤지만 가끔 악마처럼 울어댔다면 저 아이가 진짜 내 아이가 맞나 싶은 생각도 들 때가 있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으로 못난 엄마이지 않았나 싶네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딸아이의 돌이 지나고 어느덧 눈물은 그쳐지고 제법 걷고 말도 할 줄 아는 3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남편은 밤 12시가 다 지나서야 집에 뒤늦게 귀가했고 남편은 잔뜩 술에 취한 채로 술 냄새와 웬 여자 향수 냄새가 뒤섞여 악취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비틀거리는 남편을 부축한 채 안방으로 들어와 남편의 자켓을 벗기는데 그 안에 와이셔츠 소매에 떡하니 여자 입술 모양의 립스틱 자국이 묻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켓 안에 있던 속주머니엔 술집 여자의 명함으로 보이는 게 있었어요. 그걸 보는데 속에서 천불이 나더군요. 당장이라도 뺨을 때려가며 이게 뭐냐고 따져 묻고 싶었지만
어쩐지 무서워졌습니다. 이 사연을 듣는 분들은 제가 답답하다며 저를 욕하실지 모르겠지만요. 그 당시에 저는 남편에게 버림받는 것이 더 두려웠어요. 남자가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술집도 갈 수 있고 잠시 유흥을 즐길 수도 있지 하며 자기 합리화를 했던 것 같아요. 분명 여자로서 자존심은 상했지만 이 가정을 깨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속이 상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천불이 끓어올랐지만 참고 또 참았습니다. 예전에는 한없이 다정하고 자상했던 남편의 잔상이 남아 있었어요. 제가 더 잘하면 예전에 제가 알던 그 모습으로 남편이 돌아올 거란 헛된 희망을 품고 있었는지 몰라요. 분명 바람을 피우던 자신의 아버지가 너무나도 혐오스럽다던 제 남편은 어느새 자신이 혐오하는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외도를 알면서 참고 넘어간 세월이 무려 5년이나 흘렀고 그동안 노력한다며 애쓰던 제 모습이 너무나도 비참하리만큼 남편은 저와 제 딸에게 무관심해 갔습니다. 그러다 딸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민지 학교 첫 입학식인데 같이 가줄 거지? 민지 엄청 기대하고 있어. 나 오늘 중요한 미팅 있어. 민지 입학식에는 당신이 가면 되잖아. 당신, 민지 유치원 졸업식에도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다며 못 왔었잖아. 민지가 다른 친구들은 다 아빠랑 함께인데 왜 자기만 아빠가 안 오냐고 묻는단 말이야. 그런 건 당신이 알아서 커버해야지. 내가 다른 집 아빠들이랑 같아? 나 이제 엄연한 우리 회사 오너야.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민지한테 내가 예쁜 선물 사 보낼 테니까 당신이 나 못 간다고 알아서 잘 말해. 이렇게 말을 마친 남편은 안방 문을 저 들으라는 듯 짜증을 내며 쾅 닫아 보였고 저도 그 모습에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어요. 딸이 자라나는 만큼 남편도 회사에서 입지를 단단히 굳혀가며 어느덧 아버님을 대신해 회사를 이끌어 나가고 있었죠. 회사에서도 아주 평판이 좋다며 시아버님은 남편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도 남편에게 더 이상 큰 소리를 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딸아이의 학교 입학식이 다가왔습니다. 중요한 미팅이 있다던 남편은 아침 대바람부터 출근을 한다며 집을 나섰고 잘 다녀오란 말을 하기도 전에 그리도 급한지 문을 닫고 나가는 남편이었어요. 현관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에 깬 것인지 딸아이가 방에서 눈을 비비며 나오며 물었죠. 엄마, 아빠 오늘도 바빠? 전 그런 딸아이를 데리고 화장실로 가며 말했어요. 응, 오늘 아주 중요한 미팅이 있대. 그럼 아빠 오늘도 못 오는 거야? 응. 하지만 아빠가 우리 민지 학교 입학 축하한다고 책가방이랑 예쁜 필통이랑 사다 주고 가셨어. 이따 저녁에 아빠 오면 고맙다고 인사해 주자. 유치원 애들이 나보고 아빠도 없으면서 있다고 뻥치지 말라고 했단 말이야. 딸아이의 말에 저는 딸아이를 세수시키던 손을 잠시 멈칫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유치원 애들이 그런 말을 했었어? 응. 졸업식 때도 아빠가 안 오니까 애들이 나보고 아빠가 진짜 있는 거냐고 그랬어. 딸아이의 말을 듣는데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더라고요. 엄연히 아빠라는 존재가 있음에도 그런 말을 듣고 있는 제 딸을 보며 너무나도 속상하고 말로 표현 못할 기분이 스쳐 지나갔어요. 딸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무렵에 학부모들 모임에 저는 항상 빠짐없이 참석했었거든요. 제 남편이 한 회사의 사장이란 점을 자랑하듯 말해 보였었고요. 그래서 제 딸은 당연하게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의심을 사리라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빠가 바빠서 못 오시는 거라고 말하지 그랬어. 말했어. 우리 아빠는 회사 사장님이라고. 그래서 바쁜 거라고. 회사에서 일하느라 민지 보러 못 온다고.
그런데 애들이 내 말을 안 믿는단 말이야. 급기야 엉엉 울음을 터뜨리는 딸아이는 세수한 것이 무색하게 다시금 얼굴을 눈물로 범벅였고 저는 다시 세수를 해주며 딸아이를 달랬어요. 알았어. 엄마가 우리 민지 몰라줘서 미안해. 우리 민지 오늘 입학식인데 이렇게 우는 모습으로 보이면 안 되겠지. 그치고 엄마가 예쁘게 머리해 줄 테니까 예쁘게 하고 학교 가자. 겨우겨우 딸아이를 달랬었고 남편이 사놓고 간 딸아이의 책가방을 매주고는 딸의 손을 잡고 집에서 5분 거리인 학교까지 함께 걸어갔어요. 딸은 예쁘게 따아진 머리와 남편이 선물로 주고 간 책가방을 보며 기분이 조금 풀렸는지 배시시 웃어 보였습니다. 전 그런 딸아이를 흐뭇하게 바라보았죠. 그러다 저는 딸의 기분을 살피며 조심스레 딸에게 물어 유치원에서 그런 나쁜 소리를 해댄 아이가 누구인지 물었어요. 그런데 딸아이의 입에서 나온 아이의 이름은 학부모 모임 때 저와 꽤 친하게 담소를 나누던 엄마의 아이 이름이었어요. 저는 딸아이 입학식이 진행되는 동안 딸아이 입 밖으로 나온 그 아이의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기요, 현수 어머님. 도대체 현수에게 어떻게 말을 했길래 현수가 우리 민지한테 아빠가 없다느니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어머, 민지 어머님 다짜고짜 전화해서 안부는 고사하고 갑자기 애들끼리 장난 좀 친 걸 가지고 따지고 그러세요?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 참 무례하시네요. 뻔뻔하게 나오는 상대 학부모의 태도에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뭐라 더 따져 물으려 겨우 입을 떼는 순간 상대 엄마의 말에 다시 입이 다물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요, 민지 어머님. 우리 집 옆집 사시는 애 엄마 남편이 민지 어머님이 말하던 그 남편분네 회사 사장이랍니다. 그 집은 오고 가며 몇 번 그 남편분과 함께 마주친 데다가 명함까지 직접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뻔뻔하게 남의 남편을 자기 남편이라고 뻥을 쳐댔는데 내가 어떻게 그 말을 믿겠어요? 그냥 민지네는 아빠가 없어서 남의 남편을 자기 남편이라고 거짓말로 둘러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명함 받은 거 확실해요. 아, 진짜 제가 말하던 그 회사 사장 명함이던가요? 아, 그렇다니까요. 제가 뭐 사진이라도 찍어서 보내드려요. 전 명함 받은 걸 찍어서 보내주냐는 학부모의 말에 괜찮다면 부탁 좀 드리겠다고 말하였고 몇 분 안 가 그 학부모는 정말 제 남편과 동일한 명함을 찍어 보내주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건지 감이 오지 않았죠. 전 딸아이가 반안에서 환하게 저를 보며 손을 흔들어대는 모습에도 웃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몸이 굳고 말았답니다. 딸아이의 입학식은 금방 끝이 났고 담임 선생님과 짧은 상담이 있었지만 제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집중이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모든 과정이 끝나고 어느새 친해진 같은 반 다른 여자아이와 놀겠다는 딸아이를 해당 여자아이의 학부모에게 부탁하며 잠시 맡겨놓은 뒤 다시 현수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수 어머님, 저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도통감이 안 오는데요. 의심이 가는 건 있어서요. 괜찮으시면 만나서 얘기하시죠.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혹시 주소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 말에 현수 어머님은 메시지로 주소를 찍어 보내주었고 빈손으로 남의 집에 들리긴 뭐해 현수 어머니에게 선물해 주려고 근처 대형마트에서 제일 값이 나가는 고급 와인을 사들곤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옆 동네긴 하지만 저희 집과는 차로 10분 거리인 꽤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였어요. 현수 어머님이 찍어준 해당 층수까지 올라가서 현관문 앞에까지 와 벨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는데 참 타이밍이 우습게도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남편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제 딸 민지의 손이 아닌 다른 작은 남자아이의 손을 꽉 잡고서 말이에요. 그 작은 남자아이를 중심으로 옆에는 다른 여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얼굴을 보는데 들고 있던 와인을 그만 놓치고 말았어요. 쨍그랑하며 요란한 소리가 나고 와인은 그 자리에서 깨져버렸습니다. 그 소리에 그 여자와 남편, 그리고 아이까지 모두 저를 쳐다보았고 그 남자아이를 제외한 두 사람은 귀신이라도 본 것 마냥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있었죠. 진즉에 문을 열어 모든 상황을 지켜보게 된 현수 어머님은 떨어진 와인을 보고 괜찮으냐며 제게 물었지만 전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 민지 어머님 괜찮아요? 이거 와인 아까워서 어떡해. 어머, 진훈애도 왔네요. 지금 어린이집 마치고 잘하고 온 거예요? 현수 어머님은 떨어진 와인을 줍다가 제 앞에 있는 남편과 작은 남자아이와 그 여자를 보곤 말하였습니다. 이후 무어라 말을 하는데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던 저는 곧장 남편이 있는 곳으로 다가섰고 옆에 아이가 있든 말든 상관치 않고 소리쳐 물었어요.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다며? 당신이 말한 중요한 미팅이 다른 집 앞에 어린이집 입소하는 거 보고 오는 거야? 우리 민지는 유치원 졸업도 초등학교 입학식도 같이 안 갔잖아. 어떻게 된 일인지 당장 설명해. 악에 바친 제 목소리가 복도 전체를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었거든요. 제 분노에 남편 옆에 있던 그 작은 남자아이는 그만 울음을 터뜨렸고 그 옆에 있던 다른 여자가 곧장 그 아이를 달래며 현수 어머니네 옆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수 어머님도 제 소리에 깜짝 놀랐는지 쪼그려 앉은 채 와인 파편을 줍고 있다. 발라당 자빠져 버렸고 상황이 심각하단 걸 느꼈는지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 버리더군요. 당신이 여기를 어떻게 알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딸아, 나와. 나가서 말해. 그제야 남편은 제 손목을 잡고 따라오라며 저를 엘리베이터 쪽으로 끌고 갔고 저는 남편의 손을 떼어내며 소리쳤어요. 아니, 그냥 여기서 말해. 왜? 다른 사람들한테 본인 정체가 들통나는 게 무섭나 보지? 어디 설명이나 해봐. 당신의 회사 김지연 씨가 왜 당신과 함께 있는지 또 그 중간에 남자아이는 뭔지 다 설명해 보라고. 제가 남편과 교제를 한다는 사실을 시부에게 들키기 전 제가 주임으로 승진을 하였을 때 저보다 2살 어린 신입사원 한 명이 추가로 채용되었었어요. 제 후임이기도 했던 김지연 씨는 예쁘고 똑똑한 데다가 집안까지 좋아 시부이자 전 사장님께선 굉장히 예뻐하셨죠. 그 당시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김지연 씨는 시부의 친구 딸이었고 학벌이나 성적 모두 우수하였지만 더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도 있는 걸 시부가 조르고 졸라 아버님네 회사로 들어오게 된 것이라는 소문이었습니다. 분명 저와 남편의 결혼식에도 온 적이 있는 김지연 씨가 왜 남편과 함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어린 남자아이가 누구인지 의문투성이었죠. 그런데 아이를 다 달래기라도 한 것인지 갑자기 복도로 나온 김지연 씨가 제게 남편을 대신하여 말을 하더군요. 제가 설명하죠. 일단 저 아이는 성민 씨 아이예요. 남의 애가 아니란 말이죠. 올해로 4살이에요. 저랑 이렇게 두 집 살림을 하게 된 것은 5년째고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아버님도 알고 계세요. 최 주임님에게는 미안하지만 이왕 이렇게 다 들킨 김에 말을 다 해야겠네요. 성민 씨랑 이혼해 주세요. 위자료는 잘 챙겨드리죠. 설마 마음에도 없는 남자 끌고 살 건 아니겠죠? 김지연 씨의 말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이 두 집 살림을 한 것도 모자라 상간녀랑 애까지 낳고 살고 있었다니.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을 겪다 보니
머리가 멍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그 뻔뻔한 태도에도 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그곳을 나와 그 두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몰래 눈물을 흘리는 일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죠. 그러다 문득 아버님도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김지연 씨의 말이 떠올랐고 그 길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배를 누르자 현관문을 열어준 것은 남편의 새엄마이자 민지 할머니였던 제 시어머님이었어요. 갑자기 찾아간 제 모습을 보고 놀란 시모는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냐며 물었지만 대답은 하지 않은 채 물었어요. 아버님은 안에 계시나요? 안방에 계신단다.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다음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게 무어라 말을 하려는 시어머니를 뒤로 하고 전 안방 문을 두어 번 노크한 뒤 그 안으로 들어가 버렸죠. 아버님, 민지 아빠가 외도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거 사실이에요? 너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냐? 갑자기 찾아와서는 어디서 언성을 높이고 있어? 사실이냐고 묻잖아요. 그래. 이래서 못 배워먹은 것들은 상종하면 안 된다니까. 네가 내 남편도 관리 못해서 그렇게 일을 벌린 거면 내 탓을 해야지. 여길 어디라고 찾아와서 행패야? 어떻게 알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니들 이렇게 된 김에 이혼해라. 성민이도 보니까 진우 어미한테 아예 마음 굳힌 것 같고 너도 이미 맘 떠난 사람. 괜히 붙잡고 있지 말고 그냥 정리하고 새 출발해라. 아버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으세요? 다 알았을 때 그때 최소한 저한테 말씀은 하셨어야죠. 어떻게 그걸 다 알면서 그냥 넘어가실 수가 있으세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렇게 말을 마친 저는 곧장 시댁을 나와 민지가 있는 민지 친구네로 갔습니다. 아직 마음을 다 추스리지는 못했지만 딸아이를 다른 집에 너무 오래 맡겨둘 수가 없었어요. 저는 눈물을 닦아내고 딸아이의 친구네 초인종을 눌렀고 그곳에서 엄마 하며 딸아이가 뛰쳐나와 제 품에 안겨버렸죠. 겨우 눈물을 닦아냈는데 딸아이를 보자마자 다시금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더라고요. 겨우 울음을 참으며 잠시 동안이지만 딸아이를 봐준 그 딸아이 친구의 엄마에게 고맙다 인사를 한 뒤 딸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니 남편이 짐을 싸고 있더라고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집을 나가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전 곧바로 딸아이를 잡고 있던 손을 놓은 채 짐을 싸고 있는 남편에게로 가버럭 소리쳤고 남편은 뭐가 그래도 잘난 건지 되려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 그동안 참고 살아줬으면 됐지. 이미 다 알았는데 내가 너랑 한 침대에서 한 이불을 덮고 잠을 잘 수가 있겠니? 어쩜 이래도 뻔뻔할 수가 있어? 당신 아버지 보면서 당신은 아버님처럼 절대 바람 피우지 않겠다고, 당신 아버지처럼은 살지 않겠다면서 전 이 집안의 딸아이도 함께 있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채로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 이래서 우리 민지 유치원 행사며 졸업식이며 오늘 같은 학교 입학식도 모두 안 온 거였어? 당신 그 여자 때문에 안 간 거였어? 당신 꼴 보기 싫어서? 남편의 대답에 말이 안 나오더군요. 기가 차서 입 밖으론 허탈한 숨만 새어 나왔고 남편은 어느새 짐을 다 싼 것인지 캐리어와 큰 가방 몇 가지를 들더니 제게 말했어요. 위자료는 이 집이면 되지.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 전달될 거야. 원만하게 협의 이혼하자. 괜히 일 키우지 말고. 그리고 민지는 내가 키울게. 뭐, 당신이 뭔데 우리 민지를 키워? 절대 안 돼.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이었어요. 제게 하나뿐인 제 마지막 희망 같은 기쁨이던 제 딸을 데리고 간다니. 그것도 그런 상간녀와 함께 살게 둘 수는 없었죠. 넌 능력도 없잖아. 내가 민지 잘 키울게.
행여나 소송 같은 거 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어차피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겠지만 네가 나랑 싸워봤자 싸움이나 되겠어? 그리고는 어떻게든 민지를 위해 무엇이 더 나을지 잘 생각해봐. 일 안 하고 산 지 10년 넘은 네가 지금 나와 일을 한다고 해봤자 내 몸 하나 간수하기 힘들 텐데 민지를 데리고 잘 살 수나 있겠어? 민지 오늘 초등학교 입학했어. 어쩜 말을 해도 저렇게 재수 없게 하는 것인지 속에선 천불이 끓어오르고 울분이 쏟아졌지만 차마 남편의 말들을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틀린 말들은 아니었거든요. 그저 입을 다문 채로 남편을 노려볼 뿐이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참으로 무기력해 보였고 못나 보였어요. 그때 느꼈던 그 수치심은 감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민지는 다음 주에 데리러 올 거야. 지금 그 집에 민지가 쓸 방을 리모델링 중이거든. 그때까지 민지랑 잘 즐기고 있어. 민지 짐도 미리 싸주면 고맙겠고 민지 학교는 그대로 다니게 할 거야. 입학한 지 얼마 안 돼서 전학시키기도 그렇고 그 집하고 학교까지 거리도 뭐 엄청 먼 것도 아니니까.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은 현관문 앞까지 캐리어와 싸둔 가방들을 끌고 나왔고 방 안에 있던 딸아이는 남편이 나간다는 것을 안 것인지 방에서 뛰쳐나와 남편에게 가 물었죠. 아빠, 어디 가요? 엄마랑 싸운 거예요? 딸아이의 말에 남편은 민지 키에 맞춰 몸을 낮추더니 눈높이를 맞춰가며 말하더라고요. 민지야, 아빠 말 잘 들어. 엄마랑 아빠는 이제 부부가 아니야. 우리 민지, 아빠가 다음 주에 데리러 올게. 그동안 엄마랑 재밌게 놀고 있어. 학교도 잘 다니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이랑 잘 놀고 있고. 딸아이는 남편의 말에 동그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차올랐지만 겨우 울음을 참아내려 하는 것처럼 보였고 고개만 끄덕여 보였습니다. 어쩜 남편은 애한테도 그리 매정하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잘 돌려 말하면 안 되는 것인지 정말 저런 남편에게 내 딸을 보내도 되는 것인지 마음이 착잡했어요. 남편은 그 말을 끝으로 집을 나갔고 남편이 나가자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엉엉 우는 딸아이를 겨우 달래주었죠. 겨우 달랜 딸아이를 씻기고 침대에 눕혀 잠을 재우려는데 딸아이가 갑자기 조망만한 손으로 제 손을 잡더니 말하더라고요. 엄마, 아빠랑 화해하면 안 돼? 그 말을 듣는데 왜 그리 마음이 시큰거리던지 저는 딸아이를 품에 안으며 미안하단 말만 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뭐가 그래도 급한 건지 곧바로 남편 쪽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고 저는 그렇게 힘없이 이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데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무려 17년을 알고 지낸 남편과 그렇게 짧게 끝이 났습니다.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실감이 잘 안 났어요. 참 배신감에 치가 떨리고 꼴도 보기 싫다가도 행복했던 과거를 떠올리면 다시 남편이 제게 돌아와 주길 멍청하게도 바랐었죠. 하지만 얼마 안 가 남편은 제게 딸아이마저 뺏어갔습니다. 약속했던 일주일의 시간이 흐른 뒤에 찾아온 남편은 딸아이를 데리고 갔고 그렇게 전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벌어다 주던 생활비가 끊기니 당장 제가 직접 돈을 벌어 생활을 해야 했어요. 제대로 사회생활을 하지 않은 것이 어언 10년이 훌쩍 넘었고 그렇게 경력 단절이 된 저를 받아주는 기업은 없었죠. 결국 마트 아르바이트로 시작을 했었어요. 계산대에서 계산을 해주는 계산원이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잠시 잊고 있던 현순의 어머님을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민지 어머님 아니세요? 여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현수 어머님은 이쪽 동네면 여태까지 오셔서
장 보시는 거예요? 아이, 근처에 우리 친정집이 있거든요. 겸사겸사 들렀는데, 아, 이거 엄청난 우연이다. 안 그래도 그날 그렇게 가시고 연락 없으셔서 마음 쓰였거든요. 혹시 오늘 몇 시에 끝나세요? 괜찮으시면 끝나고 같이 커피라도 한잔 할까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지난번에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가버린 것도 마음에 쓰였고 또 우리 민지가 살고 있는 그 집 바로 옆집에 사시고 계시니 민지에 관해 저 또한 물어보면 좋겠다 싶어 흔쾌히 제안을 승낙했어요. 마침 교대 시간도 가까워져 왔었고 현수 어머님께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하곤 남은 시간까지 일을 모두 마쳤죠. 그리고 마트 안에 있는 카페로 향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자기가 오해해서 미안했다며 본인이 커피를 사겠다던 현수 어머님은 자연스레 주문을 하였습니다. 저도 큰 거절은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금방 나온 커피를 제 자리에 놓아주던 현수 어머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커피를 어디 사과나 되겠어요. 다음엔 밥이라도 사드릴게요. 제가 저번 결례가 많았어요. 민지 어머님. 아니에요. 현수 엄마가 오해할 만했죠. 저마저도 제 남편이 두 집 살림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걸요. 역시나 맞죠. 두 집 살림. 민지 엄마가 조강지처고 진우 엄마가 그럼 상간녀였던 거 맞죠? 네, 다 들으셨구나. 그날 워낙에 복도에서 큰 소리로 떠들었기에 현수 엄마가 모든 얘기를 다 들었으리라곤 생각했는데 눈치가 빠른 것인지 상황 파악이 잘 되는 것인지 단번에 상황들을 캐치해낸 현수 엄마라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민지가 진우 엄마랑 같이 살던데 이혼하고 민지까지 보낸 거예요? 네, 아무래도 경제력이 남편이 훨씬 좋았고 민지한테도 엄마 혼자 있는 것보단 비록 새엄마여도 제대로 된 환경 속에서 사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어쩔 수 없이 보냈어요. 어머, 어쩜 이런 일이 다 있나? 아, 진짜 속이 말이 아니시겠어요. 민지 어머니, 현수 엄마에게 이렇게 위로를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나올 것만 같더라고요. 현수 엄마는 그런 제 마음을 알기라도 한 건지 제 두 손을 꼭 잡아 보였고 생각보다 따뜻했던 그 손은 저를 한 번 더 위로해 주었습니다. 사실 딸이 그렇게 가버린 지도 벌써 반년이 지났었습니다. 딸도 남편도 없이 홀로 남겨진 그 집에서 우울한 삶을 살아가던 제게 꼭 필요했던 위로가 아니었나 싶어요. 이후 제 얘기를 모두 들어주던 현수 엄마가 좋은 게 생각났다며 잠시 자신의 핸드폰으로 뭔가를 검색하더니 제게 그 핸드폰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경력 단절된 여성들에게 지원해 주는 건데 자격증도 딸 수 있게 해주고 지원금도 나온대요. 나 아는 애 엄마도 이걸로 회사 취직했다고 들었어요. 민지 엄마도 한번 알아봐요. 이런 마트에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더 큰 곳에서 보란 듯이 잘 살아주는 거예요. 제게 있어 너무나도 좋은 정보였습니다. 제대로 된 곳에서 매달 나오는 월급 받고 안정적으로 자립하며 살 수 있다면 딸아이를 다시 되찾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너무 고마워요, 현수 엄마. 고맙긴요. 괜히 내가 한 오해 때문에 민지한테 불미스러운 소문 돌게 된 걸 생각하면 내가 더 미안하지. 아 참, 그리고 내 남편이 변호사예요. 민지, 엄마 혹시라도 변호사 선임할 일 생기면 언제든지 연락해요. 내가 남편한테 잘 말해서 변호사 선임비 최대한 절충해 볼 테니까. 그럼 지난번처럼 애 뺏기는 일은 없을 거 아니야. 현수 엄마는 남편의 명함이라며 변호사 명함을 하나 건네주었고 그 명함이 언젠가 제게 동아줄이 될 것만 같아 냉큼 받아 넣었어요. 전 다시 한번
현수 엄마에게 고맙다 전했고 그날 이후로 전 현수 엄마와 친한 친구가 되었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더욱 흘렀어요. 현수 엄마가 알려준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도 받고 자격증도 취득해 지금은 한 기업의 경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기업도 큰 급여도 아니었지만 알뜰살뜰 저축해가며 살고 있어요. 남편이 위자료라며 쥐어준 집은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딸아이가 찾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선뜻 이사조차 못 가겠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관문 비밀번호도 바꾸지 않은 채로 냅두고 있었죠. 아이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2달까지는 한 달에 한 번씩 보여주었는데 3달째부터는 바쁘다는 핑계로 소식조차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딸아이를 보지 못한 지도 반년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이었어요. 한 달에 하루 있는 연차 날이었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쉬고 있었는데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민지 엄마, 사실 얘기 못했던 게 있는데 이런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싶었거든. 뜬금없이 걸려온 현수 엄마 전화에 난데없이 뜸을 들이는 바람에 더욱 궁금했죠. 무슨 일인데? 괜찮으니까 말해봐. 아니, 몇 달 전부터 민지 울음소리가 그렇게 들리더라고. 애들 키우는 집에서 애들이 내는 울음소리야 흔한 일이니까 그러려니 했지. 그런데 한 달 전쯤이었나? 무언가 찰싹찰싹 때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때 민지 울음소리도 같이 들리고 막 민지가 죄송하다고 하는 소리도 들리고 설마 아니겠지 했는데 어젯밤에 엘리베이터에서 민지가 혼자 심부름을 하고 온 건지 비닐봉지 큰 거를 낑낑대면서 혼자 들고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도와주려고 비닐봉지를 대신 들어주다가 봤는데 왠지 몸에 멍이 있는 것 같았어. 그리고 애도 꼴이 말이 아니었고 아휴 보는데 내가 다 속상해서 어제 바로 전화를 줄까 하다가 시간도 늦었고 오늘 말해줘야지 하고 넘겼는데 글쎄 오늘 아침에 진우 엄마가 민지한테 그 어느 때보다 큰 소리로 소리치면서 막 때리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아, 이건 영락없이 가정폭력이구나 싶어서 더 늦기 전에 전화했지. 혹시 몰라서 녹음도 해놨는데 이걸 어쩌면 좋아? 민지 말이야. 별일 아니어야 될 텐데. 전 현수 엄마의 말을 듣는 내내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심장이 곤두박질 치다 못해 내리꽂는 기분이었죠. 전화를 끊고 당장 그 집을 쳐들어갈 생각으로 간단하게 나갈 채비를 하는데 현관문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 바로 나가보았더니 그곳에 제 딸이 웬 거짓골을 한 채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나 배고파요. 밥 주세요. 이제는 9살이 된 딸아이는 8살 때 본 모습보다 더욱 마른 몸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딸아이를 보자마자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제가 울자 아이도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엄마, 미안해. 민지야. 민지 이렇게 힘들게 둬서 너무 미안해. 딸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미안하다 하자 딸은 제 품속으로 더욱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딸의 어리광에 제 눈물은 점차 사그라졌고 딸도 같이 눈물을 멈추더니 다시 한번 배고프다고 말하더라고요. 그제야 딸의 모습이 더욱 자세히 보였습니다. 딸아이의 볼은 누가 봐도 맞은 것 같이 한쪽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로션도 안 발라준 것인지 얼굴이며 몸이며 다 터 각질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한참 많이 먹어야 할 시기에 굶기라도 한 것인지 몸은 삐쩍 말라 있었고요. 그리고 손목과 다리 안쪽에 멍이 시퍼렇게 들어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여러 감정이 교차하더라고요. 엄마의 슬픔과 분노, 그 어떤 말로도 표현이 안 되는 복합적인 기분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그 집으로 달려가
그 두 년놈들을 패주고 싶었어요. 사람 같지도 않은 그 두 인간들을 똑같이 벌주고 싶었죠. 하지만 그런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다른 계획을 잡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약해 빠진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마음을 굳게 먹고 그 망할 남편 놈과 상간녀인 그년을 수렁에 빠뜨릴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사회에서 아예 매장을 시키기로요. 이후 배고프다는 딸을 데리고 근처 고깃집으로 갔어요. 예전에도 딸아이가 좋아하던 고깃집이었는데 오랜만에 밥을 먹는 것처럼 다 구워지지도 않은 고기들을 허겁지겁 집어먹더니 이내 화장실로 달려가 토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나도 속상해 또다시 그 두 년놈들에게 이가 갈렸죠. 혹시나 딸아이의 몸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하여 곧장 병원으로 데려가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특별히 병이 있거나 큰 이상이 있던 것은 아니었지만 빈혈기와 몇 군데 타박상이 보였다고 해요. 의사 말로는 누군가에게 맞은 듯한 타박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진단서를 끊고는 수액을 맞고 있는 딸아이에게 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지야,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자 큰 눈망울에 눈물이 글썽이던 딸은 다문 작은 입술을 열어 말해 주었죠. 새엄마가 처음엔 아줌마라고 불렀다고 때리고 다음엔 진우랑 놀다가 진우가 울었다고 때리고 그 다음엔 엄마랑 닮았다면서 막 욕하고 때렸어. 엄마, 나 너무 무서웠어. 아빠는 새엄마가 민지 때린 거 몰라? 아빠도 알아. 근데 나한테 신경 하나도 안 써. 맨날 진우만 예뻐하고 진우만 챙겨. 나 그 집 가기 싫어. 엄마, 그냥 엄마랑 나랑 우리 집에서 둘이 살면 안 돼? 알았어. 엄마랑 둘이 살자. 앞으로 우리 민지 어디도 못 데려가게 할 거야. 전 엉엉 우는 딸을 다시 한번 안아주었고 그 망할 두 년놈들을 생각하며 손을 꽉 쥐는 탓에 손바닥이 손톱 자국에 패어버린 것도 몰랐었죠. 그리고 병원을 나오는 길에 현수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상황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전에 현수 엄마에게 받은 명함을 꺼내 들고 현수 아빠가 변호사로 있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딸에게 더욱 자세한 말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집에서는 물론이고 엘리베이터나 차 안에서도 딸아이를 말을 안 듣는다는 얼토당토하는 핑계로 상간녀이자 계모인 그녀는 딸에게 손찌검을 하였다고 합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딸은 일기장에 그 모든 내용들을 써놓았었고 엘리베이터에서 딸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CCTV의 증거 영상을 일기장 속 날짜와 대조하여 확보할 수 있었다는 거였죠. 그 밖에도 현수 엄마가 옆집에서 녹음한 내역과 딸아이의 증언, 그리고 병원에서 끊어다 준 진단서, 이 모든 것들로 딸아이의 양육권은 물론이고 남편 놈과 그 상간녀를 나락으로 보내버릴 수 있었죠. 그날 저녁이 지나고 밤 10시가 지나서야 전 남편 놈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민지가 없어졌는데 혹시 거기 있냐면서 말이에요. 참으로 어이가 없었고 전 참지 못하고 욕설을 내뱉으며 전화를 받았죠. 너 진짜 뭐 하는 새끼니? 진짜에 아빠가 맞긴 한 거니? 민지 얼굴이며 몸이며 성한 게 하나도 없어. 알아? 김지연 그년이 우리 민지 이렇게 만든 동안 너는 방관만 했다며. 넌 우리 민지 데려갈 자격 없어. 내가 양육권 소송은 물론이고 너희들 아동학대로 아동폭력으로 고소할 거야. 제 말에 콧방귀를 끼며 전 남편 놈은 네가 무슨 수로 고소를 할 거냐며 빈정댔고 그런 전 남편에게 두고 보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콧방귀를 끼던 전 남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릴 만한 일들이 터졌죠.
제가 바라던 대로 두 년놈들에 대한 재판이 열렸고 워낙 증거도 충분하고 딸아이의 직접적인 증언도 있었기에 재판은 당연히도 저와 딸아이의 승리였습니다. 그 두 년놈들은 현재 감옥에서 콩밥을 먹고 있고요. 그리고 남편과 상간녀가 감방에 들어간 것이 힘이라도 된 것인지 남편의 회사의 한 직원의 제보로 전 남편과 그 상간녀가 행했던 모든 악질이 밝혀졌습니다. 회사 공금 횡령과 직원들에게 행했던 갑질과 폭언 등 죄가 죄를 더해 두 년놈들의 형량은 더욱 늘었고 전 남편 놈의 회사는 최근에 결국 문을 닫았다고 해요. 그리고 딸아이와 저는 그 집을 팔고 그 두 년놈들이 찾을 수 없는 지방으로 내려와 살고 있습니다. 전보다 작은 평수지만 신축 아파트라 시설들이 좋았고 지방이라 그런지 집값도 생각한 것보다 나쁘지 않아 무리 없이 이사를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짧지만 나름 경력이 쌓였던 저는 다행히도 바로 이직을 할 수가 있었고 딸의 전학도 문제없이 진행되었죠. 현수 엄마와 멀어진 것은 아쉽지만 종종 제가 있는 곳으로 놀러와 전 남편 놈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합니다. 전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서 태어난 그 진우라는 남자아이는 전 시부가 맡겠다며 데려갔다고 해요. 그 소식을 듣는데 그 나이 드신 분이 이제라도 어린 손자 뒷바라지에 한번 호되게 당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못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한창 뛰어놀 남자아이라 에너지가 넘쳐날 텐데 고생 꽤나 하겠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전 시어머니가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딸아이가 상간녀에게 당했던 일들을 들려주자 눈물을 흘리며 본인이 더욱 면목이 없다 말하더라고요. 전 남편의 새어머니이자 전 시모는 상간녀의 존재도 뒤늦게 저와 전 남편이 이혼을 하면서 알았다고 해요. 자신의 남편과 아들을 대신하여 본인이 사과하겠다며 무릎까지 꿇어 보이던 전 시모였습니다. 어머님이 사과할 일이 아니라며 일어나라고 바로 부축해 보이긴 하였는데 이렇게 사연을 쓰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계모라고 하여 모두 다 나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전 시어머니처럼 계모여도 친엄마처럼 본인이 나서서 친자식은 아니더라도 그 자식의 일에 무릎까지 꿇어 보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상간녀처럼 자기 자식만 소중한 줄 알고 남의 귀한 자식은 아무런 죄도 없이 때리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 세상에 무수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학대와 폭력은 있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저와 제 딸아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큰 용기를 내어 이 사연을 써봅니다. 저는 현재 딸아이의 몸과 마음 전부를 씻어주지 못하겠지만 상처를 보듬어 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딸에게 집중하며 풍요롭지는 않지만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제 복수가 다른 사연들에 비해 엄청난 통쾌함을 전해주는 것은 아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저의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현재 딸과 함께여서 너무 행복하고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며 살고 있습니다. 비록 제 사연이 많이 답답했을지도 모릅니다만 그래도 저와 제 딸 민지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